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심당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 다루는 영화들이 네네. 아주 옛날 초심하고 관련이 영화들이고 있죠. 저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자 초심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네. 사실은 초심 같은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초심은 없다. 왜냐하면 초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에서는 네. 상황이나 태도나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초심을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네. 초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초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역설적으로. 네. 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그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다. 제목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문학적이야. 오랜만에 네. 네, 제목 잘 짓지 않았나. 더 펌 그 번역된 제목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뭐 네, 이런 그런 거. 느낌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작은 물줄기였던 사람들이 이제 큰 바다가 되었다. 그런 느낌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유, 또 이렇게 또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목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제가 잡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두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대스타들 혹은 여기를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 처음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두 편의 영화가 사실은 한 30년도 더 되지 않습니까? 나온 지가. 네. 근데 이 두 편의 영화가 한국에서는 둘 다 최근에 첫 개봉을 했어요. 네. 재개봉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모리스는 그럴만 하잖아요. 모리스는 워낙 뭐 제임스 아이보리 선생님께서 최근에 또 각광받으시니까 네. 재개봉 이유가 있는데 대체 블러드 심플은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마도 네. 영화당에 나오기 위해서 아, 이렇게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엮어줄 하고. 것 같으니까 네. 코엔 형제가 급하게 재개봉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어요. 네. 이유가 없거든 안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개봉은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두 편이 둘 다 개봉한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아주 예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난 그 영화를 극장에서 안 봤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블러드 심플은 개봉 안 한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분노의 저격자로 빌려왔었기 때문에 다들 그 제목으로 기억했었죠. 네, 그래서 블러드 심플로는 개봉을 안 한 거 알고 있었는데 모리스야말로 옛날에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두 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대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봐도 옛날 영화 느낌이 잘 안 들고요. 네. 둘 다 감각적으로나 뭐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나 영화의 만듦새나 배우 연기들까지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입니다. 네. 추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한편으로 모리스는 옛날 얘기를 담았기 때문에 언제 봐도 옛날 영화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1910년대니까. 블러드 심플은 다시 봤는데도 코엔 형제 특유의 그 날선 감각 같은 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죠. 사실 블러드 심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그때 코엔 형제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갖춰졌었구나 생각을 했고요. 코엔 형제의 세계관, 코엔 형제의 어떤 특정한 테크닉, 그 다음에 어떤 영화 속에서 다룬 어떤 그들의 장기들까지 블러드 심플의 원형적으로 그들의 데뷔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었어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자, 이 두 편의 영화를 그럼 지금부터 하는데 네. 오늘 1분 브리핑 쉽지 않았을 것 너무 같아요. 힘들었지만 네.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대단한 그 컬렉션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사 369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건 또 없었던 것 같은데 막 회계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네. 힘이 느껴지는. 네. 대충 썼지만 이렇게 또 명필이 나오네요. 잘라서 벽에 걸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쭉 글쎄 말이에요. 인생사 369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고비, 세 번의 분수령이 있다. 30대, 바로 60대, 369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요. 내가 한 얘기야. 어쩐지. 네. 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영화들 공통점을 보니까 네. 이들이 음. 369 이 법칙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 네.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이 이 영화를 만든 나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엘 코엔이 블러드 심플을 만든 나이가 30살입니다. 네. 당연히 코엔은 에단 더 코엔은 어리겠죠. 3살 어리니까 네, 27이죠. 프랜시스 맥도맨드 역시 27살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부근에 어떤 이립의 32. 현상이 있었다. 32립.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카트 보웰이
31살의 나이로 이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영화음악을 처음 시작한 게 이 영화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베리 소렌필드가 촬영 감독인데 맞아요. 처음이었죠. 31살입니다. 네. 30대 부근의 친구들이 모여서 블러드 심플을 만들었고 그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네. 휴 그랜트가 이 영화를 찍은 게 27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22살에 데뷔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모리스라는 영화로 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임스 윌비 역시 29살의 나이로 거의 30. 네, 모리스를 찍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30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0년을 지난 요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순이 나오는군요. 조엘 코엔이 59살 때 인사이드 레뷰를 찍었습니다. 60대 뭔가 또 하나의 정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고 에단 코엔 역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휴 그랜트는 올해 59살인데 여전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그분이 계시잖아요. 환갑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임스 윌비는 최근에 제 영화를 봤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센스 오브 언 엔딩에서 또 아버지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네. 카트 버웰은 60살 때 캐롤을 만드셨어요. 오. 캐롤을 만든 때가 6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리 소렌필드는 59살에 맨인 블랙 3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60살에 3 빌보드로 아카데미를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30대 영화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60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임스 아이보리는 사실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그 영화 데뷔를 35살에 했습니다. 네. 늦게 데뷔를 하신 편이죠. 네. 그래서 제임스 아이보리가 59때 27 정도의 휴 그랜트와 함께 네. 이 영화를 찍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60과 30의 역시 또한 세대 콜라보레이션 차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임스 아이보리가 콜미 콜미 바이 유 네임을 89살 네, 때. 89살 때 네. 하셨잖아요. 369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제가 369 한 다음에 이렇게 뜻하는 바를 30대는 보통 이립이라고 하죠. 그렇죠. 뜻이 확고하게 선다라는 의미의 이립이고요. 60대는 이순이라고 하는데 그에 거슬리는 게 없고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90살을 봤더니 최근에 연령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졸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90에 어울리는 한자로 했었는데 바꿔보자 이걸 좀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보라는 말로. 이게 뭐죠? 네, 네. 이보가 뭐냐면 네. 걸음을 옮기는 네. 뜻입니다. 90살 때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음을 옮겨야 하는 나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보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제임스 이보리. 이보를 아이보리처럼 하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여태까지 진지하게 들었는데. 진지해요. 엄청 진지해요. 한자적으로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보리처럼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보리, 이보, 90살을 명칭해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봤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겠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어려운 그런 소재가 던져질 때 네. 진짜 극한의 작품이 나오는 게 나도 아닌가. 90살 때 어떤 일본 브리핑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30살에 소설가로 데뷔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의 60대 어떤 작품을 쓸지 궁금하고 네. 어쩌면 인생에 여러 개의 분수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수령의 어떤 지점에서 어떤 작품을 쓸지 스스로에게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인생사 369라고 이름을 잡았습니다. 아유, 저렇게 보면 또 우리는 또 굉장히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니까 또 힘이 아직 여기도 못 갔어. 글쎄 말이에요. 나 중간도 못 갔네요. 네. I got a job for you. It's not strictly legal. You want me to kill? Ray, let's get out of here. What do you want to do?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블러드 심플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코엔 형제의 데뷔작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시스 맥도먼트도 처음 주연이고 네. 또 베리 소넨필드의 촬영 감독도 그렇고 네. 다 그들 각자의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네, 대단한 영화였고요. 네. 일단 코엔 형제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독립 영화, 인디 영화라는 말을 쓸 때 인디 영화의 뭐 조상신쯤 되는 조상님쯤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존 카사베티스죠. 네. 그리고 또 70년대 존 세일즈 같은 감독이 있었는데 8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인디 영화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코엔 형제나 짐 자무시 같은 감독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짱짱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이 블러드 심플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를 사실 장르적으로 보면 필름 누아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필름 누아르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약간 멀리는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 근데 영화 바로 직전에는 버디히트 같은 영화들이 사실은 필름 누아르 영화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색 창연한 이 장르를 새롭게 일신하는 과정에서 코엔 형제가 데뷔작을 만들었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뷔작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어떤 세상에 내보내는 출사표라고 한다면 맞아요. 뭐 굉장한 요설처럼 그렇게 내보였던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한편 있는가 하면 비슷한 장르처럼 보이지만 말수가 굉장히 적고 과묵하지만 아주 감각적으로 영화를 만든 코엔 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는 워낙 그 유명한 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3분짜리 예고편을 만든 다음에 그 고향에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어쩌면 신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 데뷔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감각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들을 확신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예고편에서 어떤 배우는 배우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고편하고 본편이 다를 정도로 미리 찍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로 어떻게 보면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다음에 영화까지 그렇죠. 얻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뒷얘기가 원래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에비 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람은 홀리 헌터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홀리 헌터가 오디션을 보러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다른 스케줄이 겹쳐서 못 가니까 자기 룸메이트한테 네가 대신 가라고 얘기를 추천을 해줬대요. 그 룸메이트가 바로 프랜시스 맥도먼트였고 그 주인공으로 발탁됐는데 코엔 형제 두 번째 영화가 그 아리조나 길들이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선 또 홀리 헌터가 주인공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영화도 없고 또 두 사람이 또 조엘 코엔하고 프랜시스 맥도먼트가 결혼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기준에서 이제 코엔 형제는 지금 뭐 미국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근데 코엔 형제의 그 필모그래피 속에서도 이 영화를 보면 아 진짜 원형이구나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엔 형제의 최고작이 뭘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시작을 딱 하게 되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텍사스의 황량한 어떤 배경들을 픽스드 카메라로 딱딱 찍으면서 심지어는 누군가의 내레이션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 같은 긴 말로 시작하고 지역까지도 똑같아요. 둘 다 텍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촬영 방식이나 편집이나 이런 부분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블러드 심플 때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혈기왕성한 그런 카메라웍을 구상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에요. 안톤 쉬거가 나왔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 주유소 주인을 죽일까 말까를 동전 던지기를 결정하는 장면을 보면 중간에 상대를 막 압박하면서 손에서 그 다 먹던 견과류 껍질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펴지는 모습을 클로즈업 인서트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영화 속에서 거의 같은 구도로 탐정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테이블 위에 라이터를 올려놓는 순간 그런 식으로 인서트를 하거든요. 네. 이런 방식까지 비슷한 거예요. 네. They'd rest every few minutes and they'd get started again. 예전에 사실은 히치콕에 대해서 트리포가 한 말인데 트리포는 히치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배우가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병이 생각나게 하느냐 이제 오명 같은 영화를 두고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코엔 형제 영화가 사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한 테크시니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네. 라이터의 그렇죠. 디자인 생각나고 위에 뭐가 써 있는지 러버라고 맞아요. 써 있고 네. 그 밑에 옆에 있는 그 문구까지 기억이 나요. 네. 라이터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왜 우리를 기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영화적인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영화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생선 얘기도 예를 들면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는 그때 생선이 4마리인데 2마리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꿰어가지고 두 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썩어가는 두 커플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예를 들면 마티라는 술집 주인과 탐정과의 관계가 일단 한 명의 커플이고 그 다음에 레이라는 남자와
남자와 애비라는 여자가 두 번째 커플인데 이 두 커플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두 커플은 실제로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영화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이 두 커플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사실 마음속에서 상대를 의심하고 있어요. 두 커플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커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공중전화로 나머지 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식도 영화 속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정적인 얘기를 상대한테 안 알려줘요. 이런 방식까지 똑같게 되는데 그래봤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썩어가는 생선 한 쌍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 영화 시작도 저는 굉장히 정말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남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지지만 애비와 레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두 남녀를 보여주는 카메라 뒤에서 보고 있죠. 네. 차로 운전을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계속 불빛이 비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 편집점을 딱 찍고 배우 이름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영화는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된 두 사람이 그 빛 때문에 약간 잠시 눈이 먼 것 같은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얘기하는 게 총 얘기를 하고 총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겠다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이 영화 끝까지 가는 중요한 도입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화 끝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내 인물 중에서 네. 탐정이 제일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 나머지 세 사람은 치정이나 감정으로 얽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돈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야기에서 약간 바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첫 장면도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탐정의 시점 쇼트라고 볼 수 있어요. 탐정이 실제로 물론 엄청난 시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차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정의 시력이 아주 좋았다면 영화에서 첫 장면처럼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 이 탐정의 시점 쇼트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반에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주인공인 애비가 총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호신용 총이기도 하고 누굴 죽이고도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총알이 3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 이 3발을 언제 쓰느냐가 굉장히 재밌고 이 3발은 세 사람이 각각 다 하나씩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4명 중에 딱 한 명만 그 총알을 못 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마티인데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시작은 마티의 계획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통제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총알을 못 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총을 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탐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생선이라든지 혹은 총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화를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죠. 예를 들어서 마티가 빈총을 쏠 때 너무 무섭잖아요. 그 죽어가는 마티가 네. 레이를 굉장하죠, 향해서 그 와, 장면. 굉장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관객은 여기에 총알이 몇 개가 있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스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조차도 굉장히 꼼꼼하게 연출을 했고 스릴을 어떻게 낼 줄 아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최근 영화들을 보면 이 코엔 형제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은 무의미한데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계획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고 어긋나는 이유 중에는 오인도 있고 오해도 있고 우연도 있는데 결국 사건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다가 유혈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코엔 형제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다 거의 원래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사실은 코엔 형제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엔 형제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설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단순한 설정에서 복잡한 전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단순히 드라마 트루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마 작품만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삶이 굴러가는 비극을 보는 네. 그런 코엔 형제의 세계관, 시선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보통 코엔의 작법에서 제일 독특하다고 말을 하는 게 네. 코엔 형제는 전체 이야기의 드라마를 짜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강렬한 장면 하나를 설정해두고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로 이제 드라마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이 코엔 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인물들의 관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명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누구와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고 누가 누구의 아군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와 에비가 사실은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믿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겪으면서 점점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멀어질 때 그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바뀐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인 것 같아요. 1급 작가들이 이제 아이러니라는 걸 너무 잘 구사하고 코엔 형제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네 사람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 애초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실제로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과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 네 사람이 다 달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비극을 겪는지를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코엔 형제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는 유머고 하나는 폭력인데 이 두 가지나 유머와 폭력이 코엔 형제 영화에서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약간 신경질적으로 돌출하는 유머 그리고 돌출하는 어떤 폭력을 보여주는데 대체 코엔 형제 영화에서는 왜 유머와 폭력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돌출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돌출했다는 뜻은 우리가 예상을 못한다는 뜻이고 예상을 못하는 이유는 세계의 원리와 굴러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유머와 폭력을 그렇게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터뜨리는 그런 코엔의 작법 자체도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엔 형제를 보면 영화들이 저는 약간 두괄식이고 연역법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내레이션을 길게 시작할 때 그 내레이션은 특수한 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세계에 관한 인식을 담은 굉장히 장황한 얘기들을 펼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렇게 내레이션에서 묘사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텍사스로 지칭되는 그 이야기의 어떤 두괄식의 주제와 원리가 있고 네. 뒤에 얘기는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붙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라는 건 원래 삶이란 건 이런 거라고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봐 똑같지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작법이나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연역법이나 두괄식이라는 얘기는 나는 원리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아는 원리가 영화 속에서 본다면 사실은 코엔 형제는 세계에 대해서 비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통제하지 않은 채로 유혈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영화들이 이렇게 풀려나고 있고 영화를 가만 보면 수많은 물방울에서 시작해서 한 방울의 물방울로 끝나거든요. 처음에 폭우가 오잖아요. 그럼 수많은 물방울 중에 한 물방울의 사례를 우리가 영화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연역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엔 형제는 기본적으로 20대 중반 혹은 30 정도의 나이에 세계를 이렇게 본다라는 자신들의 확고한 어떤 시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채 작품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네. 거죠. 블러드 심플이라는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그래봤자 블러드 심플이라는 거예요. 피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고 사실 이 블러드 심플이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는 결국 씻을 수 없는 혈흔에 관한 영화라는 건데 인물들은 여기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피를 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춰야 되니까.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인 레이가 뒷좌석에 뭔가를 감췄는데 그 감춰둔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타올을 올려놨는데 거기 위로 피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셔츠 뒤에 피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흔이라는 것을 씻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말을 다시 가져온다면 이 영화는 그렇게 씻을 수 없는 혈흔을 남긴 인간들에 대해서 물 한 방울로 심판하는 영화라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진짜 굉장한 심판 장면처럼 느껴지잖아요. 명장면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물방울의 의미가 뭘까?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심 같은 것들을 물방울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와 굉장히 중요한 플롯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 내레이션을 한 사람이 실제로 마지막에 그 물방울 영화 속에서 보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앞뒤에 그런 엮여지는 구조가 아닐까 네. 생각하게 됩니다.